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시상 빈맥의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이어서 진행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발작성 심시상 빈맥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발작성 심시상 빈맥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목적이 다수의 어, 심시상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심실까지 내보내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어떠한 치료들이 있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미주신경 미주신경 자극술기랑 그리고 이제 아데노신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술기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발작성 심시상 빈맥의 감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두 가지 치료에 의해서 처치가 완료된다면 발작성 심시 빈맥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전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처치 중 하나인 미주신경 수기에 대해서, 미주신경 자극술기 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아시는 것처럼 미주신경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시킬 수 있는 신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목정맥 구멍을 통해서 이제 안쪽과 바깥쪽으로 각각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신경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 목정맥 팽대 마사지를 할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신경절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만져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목정맥 구멍이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혈관을 인접해서 마사지하게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나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 미주신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경신경을 자극시켜 가지고 심바통수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처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자 스스로 이 발사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스킨스쿠버나 혹은 다이버 활동을, 프리다이빙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이 수심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부의 압력과 수압 차이로 인해서 이 압력 조절하는 기능이 우리 몸에 적절히 작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빠르게 넘은 수심 깊게 내려갈 경우에는 그때 이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코를 막고 이제 몸 안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그러면은 이제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흉곽내압 높임으로 이제 무주신경을 자극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주신경 같은 경우에는 흉부를 따라서 내려오고, 뭐 허파나 식도 쪽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고, 뭐 간 쪽에도 뭐 위나 간에도 좀 분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미주신경 자체가 이제 어 창자 쪽에도 있긴 하지만 흉부를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허파에도 폐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발사법이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에 보통은 앉은 자세에서 발사법을 하도록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혈액화 쪽으로 불안정 환자에서는 뭐가 우선시된다라고 얘기했죠? 어, 전기 치료가 우선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사법을 해야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액과 쪽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환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앉는 것 자체가 이 환자의 실신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혈압을 조금 떨어뜨려서 의식을 잃게 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앉아서 대부분 발사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더욱더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이 발사법을 한 직후에 환자를 눕히고 발을 들어주는 이런 행위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미주신경 수기 같은 경우에는 목젖매 팬데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젖매 구멍을 통해서 이 신경절이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여기 그 목젖매 팬데 마사지는 이 미주신경의 자극이 매우 강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트로핀과 이 미주신경 자극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처치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가 이제 섬액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트로핀과 리도카인을 준비한 후에 그리고 신전도 감소하고 감시와 전민호가 확보된 상태 이 네 가지가 준비된 상태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만큼 미주신경의 자극이 엄청난 처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동맥 팽대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머리 왼쪽으로 돌리고 한 후에 우측 목동맥을 먼저 5에서 10초간 마사지하고 마사지는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점. 우측으로 했는데 심실상 빈맥이 종료되지 않으면 좌측의 목동맥에 마사지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왜 한쪽씩만 하냐면 양쪽 다 자극을 줘버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동맥 팽대 마사지 자체가 매우 강력한 부교감 신경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이 양쪽 다 모두 하게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이 무수축이나 혹은 방식 차단이라든지 뭐 섬액이라든지 이런 부정맥들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로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다 마사지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뭐 미주신경 수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구 압박도 있는데 이거는 안구 손상 때문에 조금 그렇고 마스터도 요즘에 착용 안 하죠. 트렌들렌부르크 자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발사밥 하고 난 후에 발을 높이 들어주는 자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문 자극은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도 거의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매우 작은 어린아이에게서 뭐 소아 환자에게서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그 외적으로 성인 환자에서 항문 자극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사법이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동맥 팬데가 된다. 발사법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뭐냐?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동맥 팬데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치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이와 관련돼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 목동맥 팽대 마사지 했을 경우에는 무수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동맥 경화성 질환인 환자에게서는 뇌로의 색전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목동맥 팽대 마사지를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구 압박하는 같은 경우에는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이제 시도는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발작성 침식성 빈맥이 치료에 투여되는 약물을 보실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차 약물로 사용되는 아데노신이 있고 2차적으로는 베라파밀이 있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데노신이 맨 처음 사용되느냐? 베라파밀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죠. 뭐가 좋으냐? 처음에 방광기가 짧다라는 점. 이 방광기라는 거는 이 약물이 들어가고 난 후에 환자가 직접적으로 이 약물에 대한 작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약물의 농도가 쑥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방광기 말 그대로 이 약의 이 작용이 반감되는 이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반감기가 훨씬 더 베라파린보다 짧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혈압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혈압이란 거는 혈액학적인 안정성을 대표하는 그 바이탈 사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안정한 약물이란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한 약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초 치료 제로는 아데노신. 처음으로는 미주신경을 하는데 치료 제로서는 아데노신이 권장된다라는 점. 자, 투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신을 6mg 슈팅한다라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재빨리 정면으로 1에서 3초 내에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식염수로 밀어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보다 이 팔을 들어 주어서 아데노신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투여 후 1, 2분 이내에 비명이 치르지 않으면 2배, 용량을 2배 늘려서 투여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아데노신 장점을 보시게 되면 임산부에도 투여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또 있어요. 그만큼 안정적이다, 안전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아데노신이 다른 약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혹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때는 아데노신의 용량을 조금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디피리다몰이라든지 아니면 카바마제핀 같은 경우, 카르바마제핀 같은 경우를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어, 이 약물의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투여해야 된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발작과 관련된 약물들이기도 하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 관성능 확장제 그래서 그래서 이 디피리라 다모를 쓰다거나 혹은 카바마 제핀을 사용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좀 용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점. 또 하나 이제 중심정맥이 잡혀져 있는 환자 혹은 중심정맥으로 약물을 투여할 경우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 그래서 6, 12, 3 요거 약물의 용량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데노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얼굴에 화끈거림, 호흡곤란, 충통이 나타날 수 있으나 요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처식 환자에서는 금기라는 거 항상 적응과 금기증은 알고 계셔야 된다.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 처식 환자에서의 아데노신 사용 금기 요거는 머릿속에 꼭 기억해 줍시다. 그 다음에 아데노신 투여 후에도 이제 다시 빈맥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3회 아데노신 투여에도 빈맥이 소실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칼슘 채널 차단제나 베타교감 체인경 차단제를 투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얘기한 이 베라파밀이 우선시 투여될 것 같고요. 자, 베라파밀을 투여할 경우에는 2.5에서 5mg을 2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정맥 주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첫 번째 베라파밀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10분에서 30분 이내에 2배 용량으로 증량시켜서 베라파밀을 투여하면 됩니다. 자, 베라파밀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할 수 있으나 총 투여량이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투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5mg의 베라파밀을 15분 간격으로 투여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총 이제 4번 정도 투여 가능하겠죠. 원래는 20g이니까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5분간 5mg을 용량 증강시키지 않고
원래는 두 배, 첫 번째 용량보다 두 배로 증강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증량시키지 않고 5mg을 계속 유지 용량으로 준비를 해서 반복 투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30mg까지 용량을 늘릴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5 누르는 경우에는 총 30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5 누르고 그 다음 5 넣고 그 다음에 10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5 20mg이니까요 5mg을 써야 되는데요. 요때는 조금 이제 상황을 봐서 두 번째 베라파밀을 쓸 건, 세 번째 베라파밀을 쓸 건지 아니면 다른 약물로 바꿀 건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베라파밀 같은 경우에 베타차란제는 이 저혈압이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데노신은 저혈압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만큼 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반복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혈압이란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환기계나 혹은 이 혈액학 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액학적인 부분에서 혈압을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저혈압 처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처치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저혈압이 지속되면 해독제로 뭘 쓸 수 있냐? 염화칼슘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혈액학적 변화가 발생하면 이런 약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학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전기 충격, 전기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도 전혀 없으니까요. 머릿속에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게 되면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외우시고 난 후에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 이제 딜티아젠과 관련돼서 내용이 나올 건데, 하나 더 좀 강조해야 될 거는 베타기원 신경 차단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서 베라파민을 투여하게 되면 이 베라파민의 약물 효과가 증강돼 가지고 무수직 또는 완전 발시 차단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딜티아전 투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5g이나 혹은 15에서 20mg을 2분간에 걸쳐서 천천히 투여할 수 있고요. 15분 후에 20에서 25 5mg이 증강된 증량한 약물 딜티아젬을 투여할 수 있겠다라는 점. 지속정맥 유지 용량을 할 때에는 5에서 15mg의 속도로 투여할 수 있다는 점. 이제 그 링거를 통해서 수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용량을 투여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죠. 이건 시간당인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당 이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내기는 매우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기는 편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물 투여 후에도 어, 지금 얘기했던 아데노신 베라파밀 디티아젠 투여 후에도 치료가 안 된다면 그 다음 약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프로파롤로, 메토프로롤로, 에스몰로 등의 베타기원 신경 차단제라든지 혹은 디곡신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이라든지 심장 율동 전환 등이라든지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마 뒤쪽에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자심시 발출률 40% 미만 환자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이 저혈압 환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혈압 환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 우선 다 같은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요 디고신 아미오다론 딕테암젬을 투여하고
베라파밀, 베타교원 신경차단제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점. 이거 저혈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베라파밀은 제외된 겁니다. 그 베타교원 신경차단제도 마찬가지고, 요 두 가지 모두 투여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베라파밀 투여가 안 된다는 거. 어, 자, 약물 처치, PSVT 약물 처치와 관련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데노신을 사용한다 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용량은 6, 두 번째 용량은 12, 세 번째 용량도 12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피리다몰이라든지 혹은 중심 정맥으로 투여할 경우에는 반으로 줄여서 3mg을 투여해야 된다 라는 거 여기를 안 적혀 있어서 이제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잠시 심박출률이 40% 이상 그 이하일 때 우선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 확인을 해봅시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니까요. 처음에 베라파밀을 무조건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베타차단제를 쓰면 안 되니까 아미오단을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용량은 300mg, 유지 용량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50mg을 시간당 투여한다라는 거, 24시간 동안 투여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300mg, 24시간 동안 10에서 50mg은 시간당으로 투여한다는 거. DT아젠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두 번째 용량은 5mg 높여서 20에서 25,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고신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용량이 있습니다. 0.25에서 0.5mg, 24시간 내에 최대 용량 1.5mg으로 매우 이전에 있던 약물보다 용량이 작죠. 이 디고시 같은 경우에는 독성 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조심히 사용해야 되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량이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제 자심 심박출률이 40%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저혈압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얘는 저혈압일 가능성이 높고 저혈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혈압이 아닌 경우에는 베라파밀이 2차 2순위 첫 번째로 사용하는 약물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딜티아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베타 차단제들 사용할 수 있겠다. 이 용량들은 뭐 적절하게 여러분들 판단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데노신 용량은 무조건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라파밀, 아미오다론,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걸 하나하나씩 다 외우기 힘드신다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다가 프린트물을 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합부 빈맥이나 심방 빈맥이나 다소선 심방 빈맥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심방세포의 자율성이 항진돼서 발생한 심실상 빈맥이거나 혹은 방신결절이 항진되어 발생한 빈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치료는 부정맥의 유발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 이 부정맥에 발생한 원인은 이것 자체 전도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아니고 저산소혈증이나 저칼륨혈증이나 저마그네슘혈증, 관상동맥 질환, 만성 폐질환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얘는 이러한 부정맥들은 심장 율동 전환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그래서 이제 어떤 걸로 치료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한 부정맥질에 혹은 반신경절 전도를 지연시키는 약물을 투여해서 심실의 박동수를 줄여주는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수축 기능에 따라서 적절한 걸 선택하며 자신의 기능이 저하되는 아미오다른 투여하고 자신의 기능 정상인 경우엔 뭐 아미오다른이나 뭐 카시존 제난제, 베타기온 차단제 투여한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 이전에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심시성 문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